조남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해외 채권 투자의 이론과 실제로 이제 잡았는데,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뭐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한국은행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액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운용을 하는데, 운용을 채권을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은행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워밍업 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별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엔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금융상품 중에서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를 소개를 잠깐 어떻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채권 운용 관련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자 운용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프론트, 미들, 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산 운용사들이 그 기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프론트 같은 경우가 운용의 최전선에서 시장을 보면서 실제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운용 기준의 설정이나 운용과 관련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관리를 하고 있는 미들 오피스가 있고요. 거기서 리스크 관리나 운용 기준 설정하는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거기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위탁 자산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자금의 이체, 회계 처리, 외화 자산 운용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백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론트 오피스, 백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오피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의를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강의가,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 지주의 내용은 기본 이론, 채권 기본 개념 같은 거, 개요 같은 거 말씀드리고, 수익률의 개념, 그리고 그거와 듀레이션과의 연관성,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환경이나 절차 같은 실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외자운용원에서 했던 강의 주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미들오피스 중에서는 외환 보유액 운용 관련 이슈나 외환 보유액 운용의 리스크 관리,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 운용의 이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금융강좌를 했었고요. 프론트 쪽에서는 국제 채권 시장의 이해,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 동향 및 최근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프론트 오피스의 영역이긴 한데, 어차피 미들 오피스 쪽하고 백 오피스 쪽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 고유 업무는 아니고, 다른 채권 운용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비슷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좀 해당 기관 업무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관 기관들의 업무를 좀 소개를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채권에 대해서 기본 사항이랑 종류랑 수익률 간의 관계,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내고서 돈을 빌리는 거죠. 채권을 매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거나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을 조달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쿠폰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이제 아니면은 뭐 할인을 먼저 한 다음에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돌려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하는데 이제 뭐 스텝업 채권처럼 뭐 쿠폰이 갑자기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 옵션이 이제 내재가 돼가지고 뭐 콜옵션 같은 게 이제 내재된 콜러블 채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채권은 이제 발행 주체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채권이 발행 주체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국제기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뭐 각국 정부들이 이제 발행하고 있는 정부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물가 연동채도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가 연동 그러니까 그 물가지수가 나오면은 물가지수 연동과 이제 물가지수와 이제 같은 비율로 연동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그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발행하고 있고요. 네. 그 정부 기관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방 정부채도 이제 같이 합쳐서 이제 거버먼트 릴레이티드 보고 있고 수프라내셔널 국제기구채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제 같은 범주에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트는 이제 뭐 그냥 회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뱅킹하고 실제로 파이낸셜하고 이제 구분을 이제 가끔씩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산업채 또는 그냥 뭐 애플이나 뭐 GE나 이런 데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과 아니면 보험회사나 뭐 은행 같은 데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저희가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유동화채라고 해가지고 이제 asset backed securities나 아니면은 뭐 주택담보 가지고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MB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securitized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하고 있고요. 각각의 채권 발행 주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수익이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그 신용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신용도가 다르게 되면은 위험도 다르게 되고 그 위험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주어져야 되니까 수익률이 다르게 될 건데요. 그럼 정부채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이 그 다음이고 이제 corporate securitized 뭐 이런 순서로 이제 위험도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가 이제 가장 안전한데 들고 있으면은 일단은 뭐 이자를 받긴 하는데 그 이자를 받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실제 캐시 이자율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일단은 주고 거기에 더해서 채권은 이제 좀 더 길잖아요. 만기가 뭐 1개월부터 30년 이상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텀 프리미엄 그게 있을 수 있고 발행 주체별로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파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폴트 프리미엄이 이제 붙습니다. 그런 뭐 발행 주체별로 이제 각각의 위험이 다르고 만기별로 시간에 따른 이제 보상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행 주체별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고 그 수익률이 다른 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서 어떤 채권이 투자를 하기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채 대비 얼만큼 수익률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크레딧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것처럼 정부채 안에서도 이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채에 대비해서 얼만큼 정도 더 수익률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보상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화 채권으로 이제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채들이 이제 독일에서 발행하는 정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정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발행하는 정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독일이 가장 이제 유럽에서는 안전한 채권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폴트 확률이 좀 더 높은 채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채, 그러니까 독일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가 뭐 100bp 이상, 1%포인트 이상 더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채라고 해서 뭐 스프레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채 간에서도 항상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같은 유로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의 개념일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채권이 발행 당시에 이제 쿠폰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쿠폰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것을 샀는데 만기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얼만큼 저희가 이득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YTM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현재의 채권 가격하고 이제 채권 보유할 때의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이제 일치시켜주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YTM이라고 하고, 그 YTM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의 쿠폰을 5%라고 하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있다면은 시장의 금리가 지금 현재 5%였어요. 그래서 지금 5%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5%를 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5%대 가지고 있는 그 채권하고 10%를 주는 채권하고의 가치는 서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두 배가 되니까. 그러면 5%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10%로 이제 할인을 돼가지고서 채권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YTM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금리에 따라서 그 채권 가치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YTM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간 이제 상대 가치 비교 척도로 가장 널리 이용하게 되고, 실무에서는 이제 가격 대신에는 이제 채권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들이 사실은 매우 다양한 만기와 다양한 발행 주체, 다양한 쿠폰, 다양한 현금 흐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각각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얼만큼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채권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의 가격이 99다.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다. 그리고 다른 채권은 B채권은 뭐 105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권의 쿠폰이 서로 다르고 만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을 가지고서 어떤 한 채권을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서 그 채권이 얼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하고 시장 금리는 이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쿠폰을 받게 되면은 그 쿠폰하고 마지막에 받는 원금을 지금 현재 시장 금리로 이렇게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일단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할인되는 그 분모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모 부분에서 이제 역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이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요인에는 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채권이 잔존 만기가 짧으냐 아니면 기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수익률의 차이를 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이 조금 더 길면 길수록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점점 변동성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1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 거하고 30년 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은 당연히 다르겠죠. 뭐 금리도 다르지만 그 사이에 시장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픽스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폭도 더 커지고 가격 변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부채냐, 정부기관채냐, 회사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디폴트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신용 위험이 있고 그 신용 위험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이제 수익률이 다 높아져야겠죠. 그래야지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할인채다 그러면은 더 많은 할인을 해줘야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부채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채는 굉장히 발행량도 많고 신용 위험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아일랜드 채권이다. 그러면 아일랜드 채권은 미국 채권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좀 발행량도 작고 거래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팔려고 해도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더 주고서 팔아야 되거나 살 때도 프리미엄을 좀 더 주고서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유동성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이 낮으면은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보유할 때 고려사항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만기별, 발행 주체별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금리 부분이 이제 가장 채권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큰 요인이 되는데 그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나 어떤 뭐 물가나 뭐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뭐 채권의 수급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더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채권을 팔고서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 금리와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와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경제 상황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도 이제 같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명목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당장 금리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단기 금리 쪽이 올라가게 되니까 장단기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채권 가격의 변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발행 주체별로 이제 채권들을 다 발행을 했지만 사실 그 채권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금리 위험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발행 주체별로는 스프레드라고 하게 되는 금리 이외에 그 발행 주체에 대한 어떤 개별 리스크를 지게 되게 되고 어떤 공통적인 리스크로는 이제 금리 리스크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 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그 수익률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듀레이션입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듀레이션 개념에 대해서
뭐 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듀레이션 안 들어봤다. 그러면 조금만 더 빽해가지고 혹시 채권 수익률 YTM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듀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채권의 만기예요. 만기인데 만기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 만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만기가 뭐 2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만기가 있고 그 사이에 쿠폰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할인을 해서 채권이 발행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해서 쿠폰을 받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10% 할인을 해줬다. 그러면은 9천만 달러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0년짜리 채권을 1억 달러짜리를 샀지만 실제로는 이제 9천만 달러에 산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1억 달러가 그러니까 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냐. 1억 달러짜리를 우리가 샀지만 실제로는 9천만 달러에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듀레이션이 10년짜리인 채권을 9천만 달러에 샀다고 그러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9천만 달러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1억 달러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9천만 달러짜리 채권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9천만 달러짜리 채권을 1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노미널 채권을 1억 달러짜리 사고 한 1,000만 달러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 흐름이 반영된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년 만기짜리 채권을 2억 달러를 샀는데 쿠폰을 극단적으로 즉시 50%를 만약에 줬어요. 그러면은 1억 달러가 생긴 거예요. 2억 달러짜리 샀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듀레이션, 그러니까 2억 달러를 가지고서 듀레이션이 1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1억 달러짜리 10년 만기짜리를 사고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2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2억 달러를 가졌을 때 평균 만기가 얼마냐. 그러면 2억 달러에 대한 평균 만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절반으로 잘라서. 왜냐하면은 현금이 생겼으니까. 저는 그 현금을 가지고서 그 채권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중 평균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짜리 채권 그러니까 10년 만기짜리 이제 채권 1억 달러짜리 샀다.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5년 만기짜리 채권 2억 달러짜리 샀다. 이거하고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채권 자체의 만기가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짜리 채권을 할인채를 산 거하고 쿠폰을 받고 있는 채권을 산 거하고 두 개는 듀레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 만기짜리 1억 달러를 샀다. 1억 달러치를 샀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10년 후에 그걸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원금을. 할인했으니까 그만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쿠폰을 받고 있으면은 그 쿠폰이 결국 현금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쿠폰은 현금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쌓이게 되고 나머지가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하고 현금하고의 비중이 이게 그러니까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도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 일정 부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현금은 채권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는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만기가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기간 중에 현금이 얼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제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쿠폰이 좀 더 많다. 그러면은 그 기간 중에 좀 더 많은 현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서 우리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나중에 그거를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는 채권 수익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여기서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도저히 못 알아듣시겠다.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금을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을 갖고 있는데 그 1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한다 하는 거하고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채권 투자하는 게 전체 다 온전히 전부 다 만기에 돌려받는 채권인 거냐 아니면 중간에 현금을 받는 채권인 거냐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할인채를 이제 1억짜리를 샀어요. 1억 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1억 1,000을 받게 되겠죠. 10%짜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듀레이션이 10년짜리를 이제 1억 달러짜리 사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짜리 샀는데 쿠폰을 10%짜리를 주는 거예요. 즉시. 그러면 1억 달러를 샀지만 바로 현금이 생겼어요. 현금이 생겼는데 그러면 9천만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9천만 달러가 이제 10%의 수익률을 갖게 되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그냥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기를 가중평균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현금과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만기별로 이제 현금을 보유한 만큼 더 짧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듀레이션이.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금리에 대한 민감도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 금리 민감도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채권 가격의 이자율 탄력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만기 채권이 듀레이션이 만약에 9년이다. 10년 만기 채권은 사실은 할인채로 발행이 됐다면은 10년일 거예요, 듀레이션이. 근데 쿠폰을 받게 되면은 점점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돼가지고 뭐 9.8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년이다. 그러면은 채권의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은 이제 9%포인트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DP는 이제 P는 이제 프라이스를 말하는 거고, D가 듀레이션이고, R이 이제 금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P가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이 만약에 여기 D가 이제 9년이니까 9를 넣을 수가 있고,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는 거니까 DR에다가 이제 1%포인트를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1 플러스 R이니까 여기는 시장 금리를 넣게 되면 거의 1과 비슷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P는 이제 거의 이제 100과 비슷하게 되니까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제 9%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듀레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금리가 사실은 바뀜에 따라서 채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도 각각 다르고 쿠폰도 다르고 현금 흐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채권들에 대해서 합쳐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 채권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채권의 규모 그리고 현금의 규모 이제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듀레이션 이걸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서 저희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가중평균 만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듀레이션이 길어지게 되고요. 만기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표명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높아지게 되면은, 쿠폰이 높아지게 되면은 중간에 캐시를 받게 되니까, 쿠폰을 받게 되니까 그 현금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적겠죠. 그러면 더 많이 할인되고, 현금을 저희가 그 사이에 더 많이 쌓기 때문에 그 현금과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은 더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할인치의 듀레이션은 이제 만기와 같을 수밖에 없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표채, 쿠폰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쿠폰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현금에 의해서 결국은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은 만기가 더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듀레이션은 낮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Q&A 할 때 한번 더 받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때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듀레이션이 5년짜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대충 시장 금리 5년짜리의 이제 금리와 유사하게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의 이제 금리 민감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만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X축은 만기고 Y축은 수익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은 수익률도 낮고 만기가 길면은 수익률도 길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기로 나눌 수 있고 중기로 나눌 수 있고 장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기는 뭐 1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짜리도 있죠. 1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장기라 그러면 이제 30만 만기까지도 볼 수 있고 영구채까지도 이제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수익률을 각각에 대해서 다 점을 찍어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저거를 파악할 수 있냐면은 장기와 단기 간의 스프레드가 발생을 합니다. 격차, 차이. 그러면은 그 두 개 간의 격차가 이제 각각에 이제 따라서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언제 인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당장 6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은 저 수익률 곡선에서 단기에 있는 금리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시장금리가. 그러면은 장기는 조금 덜 오르는 대신에 단기 금리가 팍 오르겠죠. 그러면 장단기간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곡선의 형태가 단기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장기는 그대로 있는 형태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수익률 곡선에서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장단기 스프레드 그리고 컨벡시티라고 해가지고 뭐 2년물, 5년물, 10년물이 직선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따른 보상이 이제 점점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꺾이는 부분이 생겨요. 모든 만기를 다 이렇게 직선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은 만기간 뭐 이제 그 계산에 의해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모양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수익률 곡선에 있는 어떤 금리 전체 수익률 곡선 자체가 위나 아래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솟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불리시하다고 얘기를 해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불이나 베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서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베어리시하다 그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불리시하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리시라는 것은 이제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한다. 베어리시하다는 것은 가치가 하락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 자체가 위나 아래로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불이라고 말하고 이제 불리시하다 그러고 수익률 곡선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베어리시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단기 금리가 막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플래튼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단기 금리가 내려가거나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 곡선 자체가 이제 스티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장단기 격차가 커졌다. 그러면 이제 불 스티픈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뭐 베어 플래튼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이제 그 바뀌는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부르는 명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보시면은 만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수익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1년 반짜리 만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4년 반짜리 만기가 있을 수도 있고 7년 반짜리 만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채권들을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숫자,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숫자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 만기별로 키레이트 듀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2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만기 딱 그 점을 찍어서 키 레이트 그러니까 2년이나 5년이나 10년 이런 식으로 어떤 제네릭 채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2년 만기의 어떤 순수한 딱 그 만기의 할인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네릭 채권을 만들어서 그 채권을 들고 우리가 그만큼을 얼만큼 들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5년물을 저희가 만약에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2년물과 5년물을 반반씩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5년물을 1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2.5년물과 1억을 2.5년물과 5년물을 각각 들고 있다. 들고 있는데 그거를 절반으로 이렇게 2분의 1씩 해주면은 딱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레이트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2년물, 5년물, 10년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순수한 2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을 얼만큼 들고 있느냐로 가중평균에서 이제 각각 분산시켜서 저희가 파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수익률 곡선에 따른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뭐 2년짜리하고 10년짜리를 반반씩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뭐 5년물로만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듀레이션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물하고 5년물하고 반반씩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3.5년물 하나만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은 똑같지만 사실은 그 2년물하고 5년물 들고 있는 거에 따른 수익률 그 격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에 따른 어떤 격차를 이제 저희가 알기 위해서 키레이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과 이제 세컨더리 마켓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프라이머리 마켓은 이제 발행 시장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세컨더리 마켓은 이제 유통 시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 주체들이 뭐 정부다, 뭐 정부 기관이다, 회사다. 그러면은 뭔가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발행했을 때 안 사고 있으면은 그를 안 사게 되면은 이제 그걸 어디선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은 이제 발행을 했을 때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유통시장은 발행된 이후에 그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을 이제 저희가 옥션 경매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 때에는 어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OTC라고 해서 장외에서 이제 주로 저희가 거래를 통해서 사게 되고요, 팔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옥션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만기로 자주 뭐 거의 매주 단위로 이제 옥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저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이제 입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기도 하고. 근데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옥션이 있다. 그러면 새벽 3시 정각의 시장 금리에 맞춰서 발행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주문을 내서 그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채권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바클레이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 채권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인덱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채권 발행량이나 어떤 이제 채권들의 종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거기서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면은 뭐 통화별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상품별로도 볼 수가 있고, 이제 발행 그 신용 등급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채권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통화별로 봤을 때에는 달러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외로 이제 엔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화나 뭐 호주 달러화나 뭐 기타 등등의 이제 통화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들고 있는 채권들,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나 유로나 엔화의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제 채권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시장의 비중대로 결국은 금리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국제 채권 시장은 이제 뭐 달러, 유로, 엔화가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채권을 운용을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부채가 있고, 정부기관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고, 자산유동화채가 있는데 정부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채가 그 다음이고, 자산유동화채가 있고, 뭐 정부기관채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등급별로 봤을 때는 이제 신용 등급은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는데, 이제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그리고 이제 트리플 B. 그래서 트리플 B까지를 이제 투자 등급으로 보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채권 투자를 했을 때 트리플 B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가 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싱글 A가 많고, 그
그다음에 AA, 그다음 트리플 P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이제 하자면은 큰 규모의 자산을 저희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 현금으로만 보유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현금을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래서 그리고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유동성이 있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채권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예금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기가 적합하다. 그리고 채권은 좋은 게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신용에 따른 어떤 위험을 선택할 수가 있고 만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 있어서 듀레이션이나 뭐 수익률 곡선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채권을 하나의 통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화의 채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용 등급 발행 주체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전략을 잘 세우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채권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사실은 좀 할 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최대한 그래도 많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넓고 얕게 그러면서 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끝내드릴게요. 이제 실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실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팔 거냐. 왜 파느냐? 시장 금리가 바뀌니까. 바뀐 거에 의해서 저는 사게 됐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잖아요. 팔고 샀을 때 이제 시장 금리를 이제 가지고서 저희가 채권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그 채권 가격이 바뀐 거를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손익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마크투마켓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치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차익을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 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제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데 그리고 쿠폰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유하지 않고 팔게 됐을 경우에는 현금을 이제 보유하게 되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다른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겠죠. 기회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채권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이제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채권 운용 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장기와 단기 금리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수익률 곡선에서의 장단기 금리 차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것 같다. 그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장기보다는 단기의 이제 금리가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단기 채권의 가치가 장기보다 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장기 채권을 사고 단기 채권을 팔게 되면은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 주체별로 리스크가 다르고 그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채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기관채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채를 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정부채 대비 회사채가 금리가 더 높게 주니까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회사채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도 더 큽니다. 그래서 위험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나 스프레드가 이제 상승을 할 거냐,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스프레드가 또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정부채 대비 확대 또는 축소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 향후 경제 전망,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느냐, 높아질 것이냐,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서 시장 금리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유동성, 이제 QE를 하게 되면은 채권을 사게 되고,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이제 스프레드를 그러니까 축소시키거나 금리가 낮아지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유가 하락,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저성장 우려 또는 유가 급락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진정이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유가는 진정이 되긴 했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채권과 주식 간에 이제 자산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럼 사람들은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제 채권은 팔게 되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고, 최근 이제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은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 저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제 최근에는 좀 진정이 되긴 했지만 작년이나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락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 이제 선호와 기피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경제에 따라서 또는 유로존의 어떤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되지만 유로존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 부양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차별성, 이제 그 디버전스가 발생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한 2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이제 금리를 결정짓게 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왜냐하면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올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고요.
생산성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QE를 이제 확대를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을 유지할 것이냐, 뭐 회사채를 더 매입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인 채권에는 가급적이면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만기가 긴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험이 높은 주변 국가의 채권을 산다거나 이제 하는 그런 동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렉sit 이제 6월 23일인가? 예, 이제 브렉sit 선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영국이 뭐 EU를 탈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채권 시장의 주요 이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달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QQE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더 확대할 것이냐, 뭐 소비세를 인상할 것이냐, 뭐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속 한 번씩 이제 좀 이렇게 글로벌 저성장을 우려를 이제 막 나오면서 굉장히 막 좀 뭐랄까 리스크 오프를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진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잠잠하지만 조만간 또 언제 하면 또 어떻게 이슈가 또 불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의 깊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동향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한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운용 전체를 보면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벤치마크라고 해서 운용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미달러화를 뭐 60%를 들고 있겠다. 뭐 유로화를 뭐 20%를 들고 있겠다. 엔화를 10%를 들고 있겠다. 파운드화를 10% 들고 있겠다. 라고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이제 비중을 저희가 정합니다. 그거를 이제 통화별로, 상품별로, 이제 만기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운용하는 부서는 그 정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받고 그거 대비 얼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운용 기관들은 벤치마크라고 하는 운용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운용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벤치마크 자체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뭐 비중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듀레이션을 더 길게 하거나 뭐 짧게 하거나 이제 그런 정도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이 뭐 한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략 벤치마크, 전술 벤치마크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운용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하나 가지고서 저희가 그거를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벤치마크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도록 실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크를 뭐 한 개 이상 이렇게 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도 운용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용을 하려면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채권을 얼만큼 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통화별로 이제 비중이 딱 벤치마크에 정해져 있고 통화별로 비중이 정해져 있고 상품별로 정해져 있고 만기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통화별
상품별, 만기별 비중을 조정을 하면은 그 조정한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바뀌게 되니까 그 말은 곧 운용 기준의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비중이 얼만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두 개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 개 간의 차이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을 파악해서 벤치마크와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금리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아니면 장기와 단기간의 금리가 격차가 확대될 것이냐, 뭐 축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유가와 최근 뭐 금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뭐 환율과 금리 관계는 어떤 것이냐, 뭐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상하이 지수는 주가 지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채권의 이제 금리, 시장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혹시 시장에서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매월 거의 한 첫째 주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난팜 페이롤이라고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고용 이제 지수, 이제 그때 이제 실업률도 같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제 뭐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면은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별일이 없다면은 이제 오늘 매월 발표되는 난팜 페이롤, 이 지수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12에서 경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수정 전망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장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마켓에서는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게 되고 그 금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전략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별, 상품별, 만기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게 결국은 전략이 돼요. 그래서 뭐 상품별 비중, 통화별 비중,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듀레이션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결정짓는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사실은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비중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률 원천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듀레이션이 그 다음으로 이제 수익률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돼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5년이다. 그러면은 5년짜리 이제 채권을 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 거를 팔고 10년짜리 채권으로 저희가 만약에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듀레이션 격차가 5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0년 빼기 5년 하면 5년이죠. 그러면 저희는 그 5년에 따른 만기에 대한 그 리스크를 가져가게 되는 대신에 금리가 더 높잖아요. 10년물이 5년보다 금리가 더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곡선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5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 것과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 것은 하루만 지나도 쿠폰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수익률 곡선이 다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년짜리 만기 수익률은 2%인데 10년짜리 만기 수익률은 3%다. 그럼 저희가 뭐 5년에서 10년짜리로 저희가 만약에 팔고 샀다. 그러면은 1%포인트만큼 저희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신에 5년짜리 채권이 그 금리 변동하고 10년짜리 채권이 금리 변동이 다르게 됩니다. 10년짜리 채권이 금리 변동이 더 큰 이제 일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기에 따른 이제 만기가 더 긴 거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제 만기가 더 긴 거에 대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을 세울 때. 그러면은 저희가 만기가 더 긴 거를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만큼 수익을 얻으니까 그거를 이제 들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익이다. 그래서 캐리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캐리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본이득이 발생을 하니까 시가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사고 팔았을 경우에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캐피털 게인을 받는다고 이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듀레이션을 이제 뭐 더 길게 가져갈 거냐 더 짧게 가져갈 거냐 그거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이제 저희가 키레이트 듀레이션이라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뭐 2년물 채권, 5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이런 식으로 대표 채권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대표 채권들의 비중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그 바뀐 거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장단기 비중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까지 이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하고 전략 수립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죠. 거래는 주로 이제 발행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시장에서 옥션에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OTC 마켓에서 이제 채권을 이제 사거나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게 되고 이제 주로 이제 IB들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채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뭐 블룸버그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전화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제 채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채권을 이제 사고 팔 때 저희가 이제 아시아장이 있고 런던장이 있고 뉴욕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해외 채권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인데 채권이 그 채권을 저희가 사거나 팔 때 그만큼 사거나 팔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에서 저희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주고서 사거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 뉴욕 시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뉴욕에서 사는 게 더 저희로서는 더 이득이 되겠죠. 유동성이 그때가 더 활발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대 같은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정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프리미엄 또 내고 주고받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얼만큼 살 것이냐 어느 기간을 살 것이냐 언제 살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일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현금 관리를 해야 돼요. 채권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사거나 팔잖아요. 사거나 팔게 되면 현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금이 없을 수가 있고 없는 채권을 팔게 될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이 없는데 저희가 모르고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데 채권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을 저희가 맞춰서 뭐 이자를 받는 쿠폰을 받는다. 그럼 쿠폰이 1억 달러를 들어오면은 1억만큼 저희는 재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얼만큼 저희는 그 재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그냥 예치를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현금 관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포지션 관리는 뭐냐면은 저희가 통화가 여러 개 있잖아요. 미달러화, 유로화, 뭐 엔화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미달러가 60%, 뭐 유로화가 20%, 엔화가 20% 이렇게 100%를 가지고 있으면 미달러화를 저희가 60%를 갖고 있지만 뭐 70%를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보다 더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포인트만큼 미달러화를 더 가져간 대신에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 위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니까 FX 포워드를 이제 일으켜서 해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달러와 70%를 들고 있지만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은 미달러와 60%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환해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용 리스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금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는 환율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시장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게 벤치마크 대비 얼만큼 많이 바뀌게 될 것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한도를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 한도를 지켜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신용 등급도 트리플 A 뭐 얼마 이상, 뭐 더블 A 얼마 이상, 뭐 싱글 A 얼마 이상, 뭐 트리플 B 얼마 이상, 뭐 비중을 가지고 있을 텐데 트리플 B를 예를 들어서 뭐 20%를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50%를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50%를 보유하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이 높게 되니까 디폴트가 났을 때 저희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중을 이제 또 한도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도 있고요. 유동성 리스크는 뭐냐면은 저희가 외환 보유액을 관리를 할 때에는 급작스럽게 이제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팔고 싶어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채는 팔리는데 뭐 회사채는 안 팔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럼 상품별로 정부채를 일정 부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도를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유동성 리스크로 이제 저희가 간주를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운용 리스크는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금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없는 채권을 만약에 잘못해서 있는 줄 알고서 판다거나 뭐 결제일을 잘못해서 지정해가지고서 현금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중에 대한 어떤 환도나 등급에 대해서 한도를 두거나 아니면 벤치마크와의 차이를 뭐 딱 관리를 하도록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성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 성과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금리와의 관계, 통화별 비중과의 관계, 그리고 뭐 상품별 차이에 대한 관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성과 요인분해라고 해서 나누어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원천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 가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수익률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링킹 시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평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유출입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유출입이 기초에 발생을 하느냐 기말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초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처음부터 그걸 받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억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기초에 들어오면 2억을 가지고서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고 기말에 출입을 가정을 하면은 1억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1억을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그날은 뭐 1억만 가지고서 수익을 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이 분모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오차라고 해서 변동성이 이제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회사채를 갖고 있는 것이 변동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채는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가 있고 그 스프레드에 따른 변동성이 보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질이 다르겠죠. 성과를 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어떤 하나의 스케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변동성으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적오차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고요. 추적오차가 이제 변동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향 같은 걸 보면은 뭐 자산 배분 효과 그리고 뭐 통화 내에서 듀레이션과 어떤 장단기 수익률 곡선 효과 그리고 상품의 배분 효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채권 개별적인 채권을 어떤 유동성에 따른 또는 뭐 상대 가치 페어 밸류라고 해서 이제 그 수익률 곡선 대비 이제 그 채권이 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성과 요인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분이라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